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정부가 낡은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비판적인 시각을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수성 지역 자활센터 기업을 소개합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분기점 94km 부근에서 교통량 많은 모습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나들목에서 군인아들목까지 제속도 내며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범어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방향 범어내거리 250m 지난 지점에서 가장자리차로 막고 전기공사 중이고요.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습니다. 국제보상로 서구청 앞에서 신평리 내거리 방향 신평리 내거리 200m 못 간 지점에서 3, 4차로 걸쳐 승용차 접촉사고 있고요. 명덕로 범어사거리에서 대봉교 방향 구간 정체됩니다. 형충로 앞산내거리에서 남산역 방향 원활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비가 내리며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했고요. 낮 기온은 대구 12도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내일은 기온이 낮아지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7.2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배아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예,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목적으로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했죠. 실제로 7곳과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는 등 매각 전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우선 7곳 행정타운이 공공청사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강북경찰서와 소방서 또 북대구 우체국을 포함해서 관공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매각이 진행됩니다. 이곳은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강북소방서와 북대구 우체국 사이 땅이고 면적은 가로 세로 100m 정도죠. 10,000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또 성서행정타운 20,000여 제곱미터 토지는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 용도를 폐지합니다. 얼마에 파느냐가 또 관건이겠죠. 예, 성서행정타운과 7곳 행정타운은 2006년과 2011년 LH로부터 210억여 원 정도를 투입해서 획득한 땅인데요. 대구시가 얼마에 팔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두 곳 외에도 매각 대상인 대구시청 동인청사와 그 주차장, 달서구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까지 5개 부지 공시지가 합계는 1,800억 원을 조금 넘는데요. 신청사 건립 예산 4,500억 원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3월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고요. 실제 매각은 시세 등을 고려해서 시점을 정할 방침입니다. 네,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속도가 붙겠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예, 구의원 제명 사태가 이어지면서 예정에 없던 대구 중구의원 보궐선거가 내달 31일 열립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보다 앞서서 별도로 실시되는데요. 이건 공직선거법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모자라는 경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구의회는 7명 중에 2명이 빠져서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게 총선이랑 같이 치르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예,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선거비용 보전제도에 따라 후보들이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서 비용을 보전받을 경우 이 투입 예산은 모두 6억 8천만 원까지 늘어날 걸로 추산됩니다. 네,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원인을 유발한 구의원들이 또 출마하지는 않겠죠.
예, 아직 예비 후보자 등록 사례는 없는데요. 주소지를 남구로 옮겨서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경숙 전 의원은 출마설은 소문에 불과하다면서 불출마를 공언했습니다. 자신이 사업체가 중구청과 수의계약 여러 건을 맺은 게 드러나면서 최근 제명된 권경숙 의원은 재출마보다는 제명 조치에 대한 법적 다툼에 힘쓸 방침인데요.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대구 시내 대학병원 교수 상당수가 대학을 떠나 개원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상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진료와 연구 또 강의 같은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수치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습니까? 예, 최근 3년간 대구 시내 상급 종합병원 5곳을 떠난 임상교수는 56명이었습니다. 한 해 평균 19명인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퇴직한 의사는 24명까지 늘었습니다. 전공 과목도 소아청소년과 같은 비인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료과에 폭넓게 분포돼 있었습니다. 대학병원마다 빈자리를 채우는데 애를 먹기도 한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의사와 교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무에 시달리는 부분이 큽니다. 임상교수들은 일주일에 12시간에서 24시간씩 외래 진료를 맡습니다. 또 오전 오후 4시간씩 일주일에 3일 정도를 진행하고요. 특히 수술이나 시술 집도가 겹치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또 이 진료 시간 외에도 의대생과 전공의 수련 등 강의와 교육도 교수들이 몫입니다. 또 연구 실적을 채우려면 개인 연구와 논문 작성 시간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행군이 계속되는 겁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보상은 개원의에 비해서 적다 보니 이탈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네, 이게 교수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병원도 어려움이 크잖아요. 예, 이런 이탈이 반복되면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생기죠. 경제적 보상이나 자긍심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데 여건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도 일정 부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는 만큼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정부가 지역 의료 인력 확보 목적으로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이건 지역의대 입학 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는 건데요. 복지부는 이 비율을 늘리고 졸업 후에도 지역에서 수련이나 진료를 이어가도록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구 지역 4개 의대에 따르면 각 학교별로 지역인재 전형 비율은 현재 40에서 50% 정도입니다. 네, 지역인재 선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저희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대구미술관이 개관을 하면서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하게 되어서 12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품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오래 했었고 전시를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초에 했었던 올해 초에 작고하신 전선택 선생님의 회고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전선택 선생님께서는 100살을 바라보시는 아주 고령의 나이셨고 평생 40번이 넘는 개인전을 하셨지만 대구미술관에서 가진 그 회고전이 선생님 화가로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대하고 가장 공들여서 만들어진 전시였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전시 준비하는 기간에는 학예사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거나 새벽같이 출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학예사 큐레이터의 일 역시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렘브란트의 동판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하고 있어요. 렘브란트가 평생 남긴 300여 점의 판화 중에서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판화를 엄선해서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꼭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가 각종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속에서 신도시를 재정비하고 재건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지원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택지 조성 사업이 이제 완료된 지 한 20년이 더 지났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이제 추진이 되는 겁니다. 2종 주거 지역은 3종 주거 지역으로, 3종 주거 지역은 준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고요. 용적률을 이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용적률을 올리면 기존 15층에서 20층까지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30층까지 올려서 사업성이 이제 크게 개선되고 재건축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적용되는 지역이 1기 신도시와 또 수도권의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를 포함해 이 총 49곳인데 이 대구도 포함이 됩니다. 네. 이 성서와 칠곡 3지구가 해당되는데 이 수성구의 노후 단지들은 기준상으로 보면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지는 86만 제곱미터, 노변은 244만 제곱미터, 이 범물은 75만, 지사는 69만 제곱미터인데 이들 단지가 1992년에서 97년에 완공돼서 모두 20년은 넘겼지만 단일 면적으로는 10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연접한 두 곳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네.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지와 노변, 이 범물과 지산 이렇게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서 좀 기대감이 커지겠는데요. 네. 근데 이 특별법이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어요. 맞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이제 지난 2월입니다. 네. 1990년대에 아파트 개발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성남의 분당과 일산을 비롯해서 1기 신동시가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당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등 지방에 인기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도 함께 개발이 됐는데요. 네. 그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구축 아파트로 이제 건축 연한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난과 층간소음, 누수 등 이제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노후된 단지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 되지만 현행법상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 주택의 노후나 이 불량 정도에 따라서 안전성 여부, 이 보수 비용,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하는 안전진단 과정이 있는데 그동안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승인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보다 좀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고 또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 이 공공성이 확보되면 안전진단도 면제돼서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도 지인들이 부산에 구축 아파트를 꽤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지역민들도 관심이 클 것 같은데 그 시행이 언제부터 할까요? 네,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 중에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국토부가 시행령을 앞으로 확정을 할 텐데 이제 특별법 적용 지역을 넓히는 데 대해서 일단 좀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네. 일단 지역 반응은 엇갈리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부산 분위기 전해주셨지만 대체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일단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면 특별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대가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네. 이 대상 지역 중에 절반 정도가 수도권이거든요. 이게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과제 측면에서 보면 좀 모순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 용적률 완화가 네. 높여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늘리는 만큼 교통망과 상하수도, 학교와 공원까지 재구성해야 되는데 전국에 100만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일이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 네.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법안이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이게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의결이 됐죠. 맞습니다. 이 재건축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환수금은 이 준공시의 집값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하면 면제가 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금액별로 10%에서 50%까지 부과를 해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8천만 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구시가 올해 상반기에 초과이익 환수금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부과단지가 27곳, 면제가 4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통과 이후에는 면제 단지가 16개로 크게 또 늘어나는데 네. 특히 이 달서구 5곳, 수성구가 4곳으로 이득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흔히 이제 재건축 부담금으로 불리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이제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네. 바뀌어왔거든요. 이제 2006년 시행된 후에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유예가 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이 됐습니다. 집값 상승폭이 컸던 수성구만 놓고 보면 기존법에 따라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사업이 모두 부과 대상인데 모두 10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성구의 재건축 단지는 5곳 부과, 5곳 면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딱 들으니까 뭐 수성구가 좀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거란 예상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 면제 대상이 된 단지를 종합하면 562억 원 정도가 되는데 특히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가 1주택일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감면되고요. 네. 이 부과하는 기준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이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연기해서 부담을 또 완화한 겁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것까지 고려하면 기존에 내야 했던 부담금보다 반 이상은 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절반이면 큰데요. 자, 이렇게 재건축의 사업성은 높이고 초과 수익 환수 부담도 낮춰주면 대구가 근데 미분양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미분양이 이렇게나 많은 대구도 이 부동산 시장 움직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당장은 큰 변화의 흐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국적인 움직임을 보는 좀 관망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변수는 앞서 이제 나왔듯이 시행령 개정입니다. 이 경우 수성구 일부 지역에서 좀 활성화될 좀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그 재건축 사업을 벌이지는 못하는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가 내년 4, 4분기 정도 되면 좀 내려갈 수 있을 거다. 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이 수성구 지금 KBS가 있는 이 범호동 인근에서 벌써부터 이걸 예측하고 재건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부동산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근거를 좀 짚어보면요. 네, 한국부동산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준공인가 예정인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 48곳 중에서 30%가 애초에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네. 그 상위 5개 단지가 전체 초과이익의 약 71%인 4조 원을 가져가는데요. 사업성이 큰 서울, 강남 등 이제 주요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이미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사업성이 약간 부족한 지역도 이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이 초과 수익 환수는 세금이잖아요. 네. 이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종부세도 이 부과 대상도 이게 크게 완화하는 게 과연 맞나? 그러니까 세수 부족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세금을 자꾸 깎아주는 게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까?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특별법 같은 경우에 또 공약이었다고 하니까 대선 공약이었다고 하니까 네. 총선 앞두고 이제 빨리 공약을 해치우려는 이런 분위기가 좀 보인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네.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 정부에서도 이런 그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부동산 정책. 그렇죠. 그걸 좀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제도가 좀 자주 바뀌기도 하고 많이 좀 바뀌기도 하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해보면서 마무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 한마디로 하면 양념 통닭과 후라이드 치킨, 이 반반 치킨은 없을까? 이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이 반반입니다. 네. 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뭘까? 그러면 누구를 과연 만족시키는 게 맞을까? 집을 있는 사람을 더 만족시키는 정책. 아니면 집이 없는 사람을 더 만족시키는 정책. 이 답은 청취자들께서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네. 이게 부동산 정책이 좀 나올 때마다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여기에 소외되는 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좀 공평하기는 힘들겠지만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정한 제도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요. 네.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부동산
번째도 그들만의 축제여서는 안 된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기자의 선 100대 1000에서는요. 공정, 공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뉴스민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마다 자활센터를 두고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대구 수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성공적인 자활기업으로 꼽히는 곳을 다녀왔다고요? 네,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주민 2인 이상이 창업한 기업을 말하는데요. 지역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창업을 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현장 업무에는 익숙하지만 경영에 능하지는 않아서 꾸준히 기업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가 또 않은데요. 오늘은 2004년에 창업한 직원 10명 규모의 청소업체를 찾았습니다. 청소 현장의 소리와 청소하는 마을 박정욱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까 청소하기 전이랑 비교해서 지금 완전 궁전이 된 것 같거든요. 학교 청소를 할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도 있나요? 구석구석 애들이 소변 같은 거 묻어있나 싶어가지고 서울로 다 문지르죠. 끼 있는 거 있나 싶어가지고 송곳 같은 거 갖다 수세미 이어가 쑤시고 그렇게 하죠. 밀대를 제일 손으로 꼭 잘라가지고 그래가 바닥을 닦기 때문에 물기가 없이 애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공공근로를 시작해가지고 수성자활센터로 들어가서 청소사업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기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마을 여기에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청소에 좀 자신이 있는 편입니다. 시중에서 이제 청소 용품이 새롭게 나온다거나 이러면 무조건 사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 쪽에는 제가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청소에 자신이 있으니까 청소업체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청소를 하다 보니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또 그 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청소를 늘상 하고 있지만 하고 난 뒤에 깔끔하고 이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더 좋아하시는 모습에 또 감동을 받고 이 일은 정말 내가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사업체는 꽤 크게 느껴지는데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잘 운영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자활기업의 본보기가 되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박 대표는 책임과 신뢰를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는데요. 네. 고객 만족에 더해 본인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일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쌓여서 신뢰로 이어지는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공공근로를 할 때 또 청소 외에 주방일 등 다른 일도 해봤는데 청소를 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또 자신이 잘하는 일이기도 해서 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청소업체의 고객인 능인중학교 구성원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능인중학교 임인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청소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많이 뛰어다니고 또 뭐 휴지 같은 것도 많이 버리고 그러고 이제 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는데 항상 뭐 화장실이고 복도고 돌아다니시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학생들 안전에도 되게 좋고 하고 학교 환경도 되게 좋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 관리가 잘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사님께서 항상 솔선수범하셔서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항상 친절하시고 화장실 청결 유지는 물론이고 교내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항상 상쾌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활기업이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이 학교에서 많이 선정이 되어서 지역에 활기를 주면 좋겠습니다.
전국 그리고 대구의 지역자활센터 수가 얼마나 되죠? 네,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에 250여 개가 있고 대구에는 달서구 2개, 다른 구군에는 1개씩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중 수성지역 자활센터에서는 14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자립 도전사업, 다회용기 세척사업, 또 1인 가구 안부 확인과 전통시장 배송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직원들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자활기업 대표가 된 후 본인이 성취한 것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할 때 또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대구 수성지역 자활센터의 정석규 센터장에게 자활기업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수성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은 지금 총 10개의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고요. 대구 지역 내에서 제일 많은 자활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를 하는 수성종합건축, 수성종합인테리어, 정부 양국 배송을 하고 있는 수성물류협동조합, 반찬가게를 하고 있는 우리 동네 반찬가게 등 10개의 자활기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활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자체가 실제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자활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득이 많이 발생되고 실제 자활사업의 목적인 탈빈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활기업이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영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기업에 나가서라도 무료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실비 수준이라도 그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자활기업이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활기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과 연결고리가 약한 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면 좋겠고 또 우리 시민들도 자활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20에서 70mm 정도, 경북 북부와 동해안으로는 30에서 80mm가 예상되고요. 특히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린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광장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